톨스토이 단편선, 엘렌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인디북 출판. 271쪽.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도시에서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여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상인에게 시집을 가서 도시에서 살았고 여동생은 농군에게 시집을 갔던 것이다. 두 자매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언니는 자기의 도시 생활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얼마나 넓고 아담한 집에 살고 있는가? 아이들을 얼마나 잘 입혀놓았는가? 얼마나 맛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얼마나 자주 마차를 타고 놀러 다니며 극장 구경을 하는가 등을 열심히 늘어놓았다. 언니의 얘기에 동생은 둔한 생각이 들어서 상인의 생활을 깎아내리고 자기네 마을 생활을 치켜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활을 언니 생활과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물론 우리 집 생활이 화려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대신 걱정이란 게 없거든요. 언니네 생활이 얼핏 보면 호사스럽기는 하지만 그게 실은 벌지 못하면 졸지에 빈 털터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속담에 오늘의 부자도 내일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 서게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면 우리네 농사일은 탄탄하단 말이에요. 농사꾼 생활은 오래 가거든요. 부자는 못 되더라도 배고픈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자 언니가 대꾸를 했다. 배만 고프지 않으면 뭘 해? 돼지나 송아지와 함께 사는 주제에. 그렇다고 좋은 옷을 입어? 좋은 교제를 해? 내 남편이 아무리 억척같이 굴어봐야 결국 거름 속에서 살다가 거름 속에서 죽지 뭐니? 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지. 동생은 말했다. 그게 우리들 일인걸요. 그 대신 우리네 생활에 위험이라는 건 조금도 없거든요. 누구한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누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하지만 도시에선 온통 유혹 속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오늘은 무사하더라도 내일이면 어떤 악마에게 홀릴지 모르니까요. 형부만 하더라도 그렇지 언제 노름에 미칠지 술에 빠질지 알 게 뭐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동생의 남편인 바흠은 벽난로 곁에서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 말이 옳아. 옳은 얘기야. 우리야 어릴 때부터 땅을 파먹고 살아왔으니 어리석은 생각은 할 수가 없지. 지금 이 생활에서 땅만 여유가 있다면 난 겁날 게 없어. 악마도 무섭지 않아. 여자들은 차를 다 마신 뒤에도 한참 동안 옷 이야기를 하다가 찻잔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가 난로 뒤에 웅크리고 앉아 이 말을 죄다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가 아내의 이야기에 말려들어 자기에게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됐어! 악마는 생각했다. 어디 너와 한번 승부를 겨루어 보자. 내가 너에게 땅을 듬뿍 주지. 땅으로 너를 사로잡고 말겠어. 마을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땅을 가진 여자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120 데샤티나, 가로 열고 1 데샤티나는 약 1헥타르 가량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농민들과 사이좋게 지내왔고 농민들을 학대한 일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군인 출신인 남자가 관리인으로 고용되었고 그는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벌금을 받아내어 농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바흠 역시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말이 지준의 귀리밭으로 뛰어든다든가 암소가 지주집 마당으로 들어간다든가 송아지가 풀밭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때마다 일일이 벌금을 물 수밖에 없었다. 벌금을 물게 될 때마다 바흠은 집안 식구들을 욕하며 때리곤 했다. 이 관리인 때문에 바흠은 여름 동안 무척이나 고생을 했었다. 그래서 가축들을 우리에 들여놓을 계절이 되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정도였다.
사료는 아까웠지만 걱정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겨울 동안 여지주가 땅을 팔려고 하고 그 땅을 큰 길의 여관집 주인이 사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농민들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여관집 주인이 땅을 사게 되면 그자는 여지주네보다 더 지독한 벌금을 매길 게 틀림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 모두 이 주변에서 살고들 있으니.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여지주를 찾아가서 땅을 여관집 주인에게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양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조합에서 땅을 모두 사들일 준비를 하고 여러 번 집회를 가졌으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악마가 회방을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의견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형편대로 따로따로 사기로 했다. 여지주 쪽에서도 이에 동의했다. 마흠은 이웃집 사람이 20데샤티나를 샀는데 여지주가 반액만 받고 반액은 1년 안에 갚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마흠은 부러웠다. 다들 땅을 다 사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는 아내와 의논을 했다. 다들 땅을 사는데 우리도 10데샤티나쯤은 사야 하지 않겠소?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야. 관리 녀석이 물리는 벌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지 의논했다. 그들에게는 모아둔 돈 100루블이 있었다. 그래서 망아지 한 마리와 벌꿀을 팔아 선금을 받고 아들은 머슴살이를 보내고 동서에게서 빚을 내어 겨우 땅값의 반을 모았다. 그런 다음 바흠은 조그만 숲이 있는 15데샤티나의 땅을 보아놓고 여지주를 찾아가 가격을 흥정하고 계약금을 치렀다. 그리고 도시에 나가 매매 소속을 끝냈는데 돈은 반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2년 안에 치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바흠은 땅 주인이 되었다. 바흠은 씨앗을 빌어서 사들인 땅에다 농사를 지었다. 농사는 잘 되었다. 1년 만에 그는 여지주에게도 동서에게도 빚을 갚을 수가 있었다. 바흠은 마침내 진짜 지주가 되었다. 자기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고 자기의 목초지에서 꼴을 베고 자기 땅에서 땔감을 만들고 자기 땅에서 가축을 길렀다. 바흠은 영혼이 자기 소유가 된 밭을 갈러 나가거나 경작물이나 목초지의 상태를 돌아보러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뿌듯해졌다. 거기 가면 풀도 꽃도 다른 집 것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전에도 곧잘 지나다녔던 그 땅이 틀림없었으나 지금은 아주 특별한 땅으로 생각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바흠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그의 농작물이나 목초지를 망치지만 않았더라도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었을 것이다. 소의 꿀을 먹이러 나온 사람이 그의 목초지에 소를 몰아넣기도 하고 말을 풀어놓아 밭을 짓밟아 놓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럴 때면 그는 소나 말의 주인에게 진지하게 부탁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처음에 바흠은 그것을 내쫓기만 하고 너그럽게 넘겼을 뿐 단 한 번도 법에 호소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참다 지쳐버린 그는 마침내 재판소에 고발을 했다. 원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건 땅이 좁아서지 마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러다가는 내가 망하겠는걸? 혼을 좀 내줄 필요가 있어. 그는 재판을 걸어서 사람들에게 벌금을 받아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이 바흠을 원망하고 일부러 밭과 목초지를 짓밟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밤중에 숲으로 몰래 들어가 연함은 그루의 보리수나무 껍질을 벗겨버렸다. 바흠이 숲속을 지나가다 보니 무언가 허연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가보니 껍질이 벗겨진 어린 보리수나무가 잔뜩 어질러져 있었고 둥치가 잘린 그루터기가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베려면 숲 가장자리의 것이나 베든지 한 그루 정도라도 남겨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흠은 화가 치밀었다. 나쁜 놈들 같으니 이놈들을 찾아내서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그는 누구의 소행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쇼무카의 짓이 틀림없다고 단정하고는 곧장 쇼무카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말다툼만 했을 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바흠은 더욱더 쇼무카의 짓이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 바흠은 쇼무카를 고발했고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수차 취조가 있었으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쇼무카는 무죄가 되었다. 그래서 바흠은 약이 올라 촌장과 재판장에게까지 행파를 부렸다. 당신들은 도둑 편을 드는 거요? 만약 당신네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도둑을 용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흠은 재판관과 이웃 사람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그를 위협했다. 이렇게 하여 바흠은 땅은 넓게 가졌으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때 농민들이 새로운 고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났다. 바흠은 생각했다. 나야 내 땅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지. 더구나 이 근방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면 이곳 땅도 좀 더 넓어지겠지? 그러면 나는 땅을 사서 이 부근 일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살기가 좀 더 좋아질 거야. 아무래도 지금 상태로는 좀 좁단 말이야. 어느 날 바흠이 집에 있을 때 길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들렀다. 집안 사람들이 그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나그네는 아래쪽 볼가 너머에서 왔으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그네는 그곳으로 숱한 사람들이 이주해 간다고 떠듬떠듬 말했다. 그들이 그곳에 이주하면 마을의 조합에 가입되어 1인당 10데시아티나씩의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그 땅이 또 어찌나 비옥한지 밀농사를 지으면 그 키가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자라고 밀 5줌이 한 다발이 되어버리지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말 6필과 암소를 2마리나 가지게 되었답니다. 바흠은 흥분하여 말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좁은 데서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없지. 이따위 집은 팔아버리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좁은 데에만 있다가는 평생 죄만 짓고 말 테니 아무튼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와야지. 여름이 되자 바흠은 채비를 하여 길을 떠났다. 사마라까지 볼가 강으로 해서 기선을 타고 내려갔고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400베르스타, 가로 열고 1베르스타는 약 3,500피트 가량 갔다. 이윽고 목적지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듣던 대로였다. 농민들은 1인당 10데시아티나의 땅을 배당받아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꺼이 조합에 가입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배당받은 땅 이외에도 제일 좋은 땅을 필요한 만큼 3루블의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가을이 채 되기도 전에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알아가지고 돌아온 바흠은 전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 땅은 꽤 비싸게 팔렸다. 집도 가축도 모두 팔렸다. 그는 마을의 조합에서 탈퇴하고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가족을 데리고 새 고장으로 옮겨갔다. 바흠은 가족을 데리고 새 고장에 이르자 곧 큰 마을의 조합에 가입했다. 마을의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바흠은 마을에 이주할 것이 허락되어 5명의 가족에 대해 50데샤티나의 땅과 목장을 배당받았다. 바흠은 집을 짓고 가축도 키웠다. 그 땅은 이제까지 가졌던 것의 3배나 되었고 또 아주 비옥했다. 생활도 전에 비해 10배나 나아졌다. 경작지와 목초지는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고 가축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다. 처음 집을 짓고 가축을 늘리고 하는 동안은 바흠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으나 점점 이 땅도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해에 바흠은 밭에 밀을 갈았다. 생각보다 잘 되었다.
그는 밀농사를 더 짓고 싶었으나 배당된 땅이 모자랐다. 남은 땅은 밀농사에 적당치가 않았다. 이 지방에서는 밀을 억새밭이나 묵힌 땅에 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년이나 2년쯤 밀농사를 짓고 나면 또다시 풀이 날 때까지 묵혀두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땅은 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자라기가 일쑤였다. 따라서 여기서도 다툼이 벌어졌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을 갖고 싶어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도조를 받고 상인들에게 땅을 빌려주었다. 바흠은 좀 더 많은 밀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상인에게 가서 1년간 땅을 빌렸다. 그리하여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갈았는데 그것이 풍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15베르스타나 운반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상업을 겸한 농민이 별장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별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만족스러울 텐데. 그리하여 바흠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 땅을 더 사고 싶어 했다. 바흠은 이렇게 하여 3년의 세월을 보냈다. 밀농사는 해마다 풍작이 되어 돈도 많이 모았다. 생활은 이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바흠은 매년 땅을 빌리기 위해 안달을 해야 하는 일이 귀찮게 느껴졌다. 어디 좋은 땅이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당장 달려가 빌리기 때문에 어물어물 하다가는 농사도 못 짓게 되는 것이었다. 3년 만에 그는 어떤 상인과 동업으로 마을 사람에게 목장을 빌려 쟁기질을 완전히 끝내놓았는데 사람들이 재판을 벌이는 바람에 모처럼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이것이 내 땅이었다면 누구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귀찮은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바흠은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을까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파산을 해서 가지고 있던 600데시아티나의 땅을 싸게 판다는 것이었다. 바흠은 그 사람과 여러 번 교섭한 끝에 반액은 나중에 준다는 조건으로 1500루블에 흥정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거의 결정됐을 무렵에 한 상인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 바흠네 집에 들렀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상인은 멀리 바시키르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바시키르 사람에게서 5천 데시아티나의 땅을 불과 1000루블에 샀다는 것이었다. 바흠이 값이 너무 싼 게 이상하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저 노인들의 비유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해 주었지요. 그 덕분에 1데시아티나에 20코페이카라는 헐값으로 샀지 뭡니까? 상인은 이렇게 말하며 땅 문서를 보여주었다. 또 그 땅은 모두 내를 끼고 있어서 억새풀이 나 있는 평원이랍니다. 바흠은 다시 여러 가지를 자세히 캐물었다. 그 땅은 1년을 걸어도 아마 다 돌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모두 바시키르 사람들 땅이지요. 그곳 사람들은 양같이 순해서 공짜나 다름없이 살 수 있어요. 바흠은 생각했다.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땅을 사느라 빚을 내야 하는 어리석은 짓을 뭐 때문에 한담? 그곳에만 가면 1000루블을 갖고도 얼마든지 많은 땅을 살 수 있을 텐데. 바흠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상인이 가고 난 다음 곧 길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아내를 남겨놓고 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떠났다. 그는 가다가 읍에 들러서 상인이 말한 대로 차 한 상자와 선물과 술을 샀다. 그리고 약 500베르스타쯤 갔다. 일주일 만에 그는 바시키르의 유목지에 이르렀다. 모두가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내를 낀 초원에서 양털로 만든 텐트 수레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경작도 하지 않고 곡식도 먹지 않았다. 초원에는 가축과 말이 떼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망아지는 수레 뒤에 메어져 있었고 그곳에 하루 2번씩 어미말이 가도록 되어 있었다. 여자들은 앞말에 젖을 짜서 그것을 휘저어 치즈를 만들었다. 남자들은 그저 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하필이나 불 따름이었다. 모두들 통통하고 쾌활하며 여름에는 놀기만 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할 줄 몰랐으나 너그럽고 친절했다. 바흠의 모습을 보자 바시키르인의 텐트 수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그를 애워쌌다. 바흠은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 땅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바시키르인은 반가워하며 바흠을 얼싸안고 제일 좋은 텐트 수레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양탄자 위에 깃털 방석을 깔아 앉게 하고 자기들은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았다. 그들은 차와 술을 내오고 양고기 요리도 대접해 주었다. 바흠은 여행 마차에서 선물을 꺼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하다가 통역을 시켜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분들이 말하기로는 우리는 모두 당신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습에 따라 선물에 대한 답례를 무엇으로라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바흠은 말했다. 당신네들의 땅입니다. 우리 고장은 땅이 좁은 데다 너무 오랫동안 경작해서 토질이 나빠졌는데 이곳은 땅이 많을 뿐더러 모두 기름지군요. 이렇게 좋은 땅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전했다. 바시키리인들은 다시 의논을 했다. 바흠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눈치로 미루어 아주 유쾌한 듯 줄곧 떠들며 웃고들 있었다. 이윽고 조용해지더니 모두들 바흠을 보았다. 그리고 통역이 말을 시작했다. 모두들 말하기를 당신의 친절에 대해 이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의 땅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짓으로 얼마만큼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만큼 드리겠다니까요. 그들은 또다시 의논을 하다가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다. 바흠은 무엇을 다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통역이 대답했다. 실은 땅에 관한 문제라면 촌장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으니 우리끼리 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시키릴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사이에 여우 가죽 모자를 쓴 사람이 불쑥 들어왔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일어섰다. 통역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촌장 어른입니다. 바흠은 얼른 일어나 제일 좋은 옷 한 벌과 5근짜리 차 상자를 촌장에게 내놓았다. 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맨 윗자리에 앉았다. 바시키리 사람들이 그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다. 촌장은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여서 그들의 말을 중지시키고 바흠에게 러시아어로 말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곳을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바흠은 생각했다. 필요한 만큼 가지라지만 어떻게 가져야 한담? 아무튼 계약만은 단단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 줘놓고 나중에 도로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친절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말씀대로 이곳에는 땅이 많습니다만 나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다만 어느 만큼이 내 소유인지만 알면 됩니다. 하여간 일단 측량을 해서 그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당신들이 친절해서 나에게 땅을 주셨더라도 당신네 아들 댁에 가서 도로 빼앗길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요. 규칙대로 합시다. 촌장이 말했다. 그래서 바흠은 말했다. 들으니 이곳에 상인 한 사람이 왔었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그 사람에게 땅을 주고 문서를 작성하셨더군요.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촌장은 승낙했다. 그런 것쯤이야 어렵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 고장에도 서기가 있으니 함께 읍으로 나가서 정식 수석을 밟읍시다. 한데 값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바흠이 말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값이 균일합니다. 하루치에
1,000루블이요. 바흠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루치란 어떤 방법으로 재는 건가요? 그게 몇 데샤티나 가량 됩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측량할 줄은 모릅니다. 촌장은 말했다. 항상 하루치에 얼마로 팔고 있지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걸은 만큼의 땅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루치가 1,000루블이라는 겁니다. 바흠은 놀랐다. 하루 종일 걸으면 상당한 면적이 되겠는데요? 촌장은 웃으며 말했다. 네, 그게 모두 당신 것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하루 안에 출발점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아다닌 곳을 어떻게 표시하지요? 우리는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을 테니 당신은 그곳을 출발해서 빙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때 당신은 괭이를 들고 가셔서 어디든지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해 두십시오. 즉, 조그맣게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나무나 풀을 꽂아 두십시오. 나중에 각 구덩이들을 잇는 선을 쟁기로 갈아엎으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돌든 상관없지만 꼭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까지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돌아오신 땅은 모두 당신 것이 됩니다. 바흠은 기뻤다. 그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하며 술도 마시고 양고기도 먹고 차도 마시며 밤이 이슥하도록 즐겼다. 이윽고 그들은 바흠에게 깃털 이불을 주고 각자 자기 수레로 돌아갔다. 바흠은 깃털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줄곧 땅만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크게 차지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걷는 것이 50베르스타라고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중 나쁜 곳은 팔든가 빌려주면 된다. 그리고 난 좋은 곳에 정착하면 된다. 쟁기를 끌 암소 2필에 머슴을 2사람 고용하여 50데시아티나 정도만 경작하고 나머지 땅에서는 목축을 하기로 하자. 바흠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는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자고 있는 수레 속에 누워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참이었다.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그는 누가 웃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수레 밖으로 나가보니 바시키르의 촌장이 수레 앞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안고 몸을 흔들며 웃어대고 있다. 그는 촌장 곁으로 가서 물어보았다. 뭘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하지만 다시 보니 그는 바시키르 촌장이 아니고 그를 이곳으로 오게 한 상인이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언제 이리로 왔소? 하고 물으려 하자 어느새 그는 전에 볼가강 너머에서 왔던 그 농부로 변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농부도 아니고 뿔과 발톱이 있는 악마가 배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내일바람에 맨발인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바흠은 가까이 가서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바흠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뭐야? 꿈이었군. 바흠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열린 문 쪽을 보니 밖은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됐으니 모두들 깨워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바흠은 곧 일어나 여행 마차에서 자고 있는 하인을 깨워 말을 매게 하고 바시키르인들을 깨우러 갔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원에 나가 땅을 측량해야지요. 바시키르인들도 일어나서 모두 모였다. 잠시 후 촌장이 왔다. 바시키르인들은 우유로 만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바흠에게도 차를 대접했으나 그는 사양했다. 어서 출발합시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바시키리인들은 준비를 마친 후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출발했다.
바흠은 하인과 함께 자기 마차를 탔다. 초원에 이르니 날이 훤히 밝았다. 바시키르어로 시항이라는 언덕에 당도하자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 한데 모였다. 촌장이 바흠 곁으로 와서 한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 넓은 땅이 모두 우리 땅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곳을 택하십시오. 바흠의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눈앞에 아득히 펼쳐진 땅은 억새를 초원으로 손바닥같이 평평하고 양귀비같이 검었으며 조금 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잡초가 사람 키만큼이나 자라 있었다. 촌장은 여우 가죽 모자를 벗어서 그것을 땅에 놓았다. 그러면 이곳을 출발점으로 하지요. 자, 여기서 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서 오신 만큼이 당신의 땅이 됩니다. 바흠은 돈을 꺼내어 모자 속에다 집어넣고 겉옷을 벗어 조끼 바람이 되자 가죽띠를 단단히 메고 빵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물병도 가죽띠에 매달았다. 그리고는 장화를 단단히 신고 하인이 들고 있던 괭이를 받아든 다음 출발 준비를 했다. 그는 어느 쪽으로 나갈까 잠시 생각했다. 어디를 보아도 훌륭한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생각 끝에 그는 해가 돋는 쪽을 향해 가기로 했다. 이리하여 그는 동쪽을 향해 서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하늘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1분도 허비해서는 안 되지. 조금이라도 시원할 동안에 걷는 것이 편할 거야. 하늘 끝에서 해가 얼굴을 내밀기가 무섭게 바흠은 괭이를 어깨에 메고 초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바흠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걸었다. 1베르스타쯤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구덩이를 파서 눈에 잘 띄도록 잔디를 여러 덩이 묻어놓았다. 그리고는 또 걸어갔다. 걷기 시작하니 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바흠은 뒤를 돌아보았다. 햇빛을 받은 언덕은 물론 그 위에 사람들까지 선명하게 보였으며 여행마차의 쇠바퀴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바흠은 이제 5베르스타쯤 걸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차차 더워져서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걸었다. 점점 더워졌다. 해를 보니 벌써 아침 시간이었다. 이제 한 구덩이가 끝난 셈이구나. 한데 하루에 4군데 구덩이를 파게 되어 있으니 아직 구부러지기 전에는 빠르겠지? 그리고 장화는 벗기로 하자. 그는 앉아서 장화를 벗은 후 띠에다 차고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생각했다. 여기서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지기로 하자. 땅이 너무 좋아서 단념하기가 아까운걸. 가면 갈수록 더 좋으니. 그는 계속 곧바로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언덕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 사람들은 개미처럼 아물아물했고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것도 겨우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만하면 이쪽은 충분히 잡았다. 이제는 구부러져야겠다. 땀을 흘렸더니 목이 타는군.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멈추어 서서 되도록 큼직하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잔디를 묻었다. 그리고는 물통을 집어들고 물을 듬뿍 마신 다음 거기서 곧바로 왼쪽으로 구부러졌다. 또다시 걷기 시작했으나 갈수록 풀의 키가 높아져 몹시 더웠다. 바흠은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늘을 쳐다보니 바로 한낮이었다. 자, 이쯤에서 한숨 돌리자. 바흠은 걸음을 멈추고 앉았다. 물을 마셔가며 빵을 먹었을 뿐 눕지는 않았다. 또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월하게 걸을 수 있었다. 금방 빵을 먹었기 때문에 기운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래도 그는 꾹 참고 걸으며 1시간의 인내가 일생의 덕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번 구부러지고도 상당히 멀리 걸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구부러지려는데 가까이에 촉촉한 둔지가 있었다. 이걸 그대로 버리기엔 아까운데 저기라면 아마가 잘 될 거야. 그리하여 다시 곧장 걸었다. 둔지를 차지하고 나자 그 너머에 구덩이를 파고 2번째 모퉁이를 만들었다. 바흠은 언덕 쪽을 돌아다 보았다. 더위 때문에 모든 것이 아물아물한 대기 속에서 언덕 위의 사람들도 아련하게 보였다. 자,
두 쪽은 이렇게 길게 잡았으니 이번에는 좀 짧게 잡아야겠는걸? 세 번째로 접어들자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해를 보니 이미 오후도 한나절이 지나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모퉁이에서는 겨우 2베르스타밖에 못 왔고 출발 지점까지는 좋기 15베르스타는 남아 있었다. 안 되겠다. 비록 수풀은 구부러졌지만 이젠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탐내지 말고 서둘러야겠어. 땅은 충분해. 마흠은 급히 구덩이를 파고는 거기서 곧장 언덕 쪽을 향했다. 바흠은 언덕 쪽을 향해 걸었으나 차차 괴로워지기 시작했다. 몸은 땀투성이에 구두를 벗은 발은 찢기고 베어 상처 투성이가 되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해는 사정없이 넘어갔다. 아, 실패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 너무 욕심을 낸 게 아닐까? 만약 늦으면 어떡한담?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출발점까지는 아직도 멀었는데 해는 이제 막 지려하고 있었다. 바흠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몹시 괴로웠으나 쉴 새 없이 걸었다. 그러나 가도 길은 멀었다. 마침내 그는 뛰기 시작했다. 조끼도 장화도 물통도 모자도 내팽개치고 괭이만을 들고 그것을 지팡이 삼아 뛰었다. 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어. 이제 다 끝났다.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그는 두려운 생각으로 숨이 막혀왔다. 바흠은 무작정 달렸다. 땀에 젖은 레이는 몸에 찰싹 달라붙고 입은 바싹 말라버렸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펄럭거렸고 심장은 망치질을 하듯이 뚝딱거렸다.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다. 이러다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죽는 것은 무섭지만 그렇다고 멈춰 설 수는 없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뛰어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만둔다면 바보 소리를 듣겠지? 그가 달리고 달려서 겨우 언덕 가까이까지 왔을 때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질러대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외침 소리 때문에 그의 심장은 한층 더 열이 올랐다. 바흠은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었는데 해는 이미 지평선 가까이 저녁놀 속으로 떨어져 가느라 새빨간 큰 공처럼 보였다. 드디어 넘어가는 것이었다. 해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출발점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바흠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를 향해 손을 흔들며 그를 재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땅 위에 놓인 여우가족 모자 속에 돈까지도 보였다. 그리고 촌장은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었다. 그러자 바흠은 꿈 생각이 났다.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하느님이 거기서 살게 해주실까? 아, 나는 나를 망쳤다. 도저히 달려갈 수가 없어. 바흠은 해를 보았다. 그것은 이미 땅에 닿아 있어서 한쪽 끝은 가라앉고 다른 쪽 끝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다. 바흠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발을 이끌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래도 바흠은 가까스로 언덕 밑까지 이르렀다.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서쪽을 보니 해가 지고 말았다. 바흠은 깜짝 놀랐다. 아, 내 고생도 허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바흠은 발을 멈추려고 하는데 바시키르인들이 쉴 새 없이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러자 퍼뜩 언덕 밑에 있는 그에게는 해가 진 것 같지만 언덕 위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흠은 용기를 내어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다. 언덕 위는 아직 밝았다. 바흠은 올라가자마자 모자를 보았다. 모자 앞에는 촌장이 앉아서 두 손으로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었다. 바흠은 꿈 생각이나 깜짝 놀랐다. 그는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두 손으로 모자를 움켜 쥐었다. 허, 장하구려. 땅을 완전히 잡으셨소. 촌장이 소리쳤다.
바흠의 머슴이 달려가서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으나 그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이다. 하인은 괭이를 집어들고 바흠의 무덤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정확하게 3아르신, 가로 열고 1아르신은 약 70cm를 팠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